세상에 딸이 태어나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날 사고만 치고 말썽만 피우고 다니던 제게도 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자식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식은 그 부모의 전부가 된다고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제게 아버지는 너도 자식 낳아보면 내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었는데 딸을 낳고 나서야 이제는 늙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식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딸을 애지중지 남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회의원 출신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아버지는 인정이 많고 따뜻하신 분이었지만 집안일보다 중요한 나란 일을 돌보시느라고 한 번도 제 운동회나 참관 수업, 졸업식, 제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필요했던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순간엔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정작 학교에 높으신 분들과 만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악수나 하고 다니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심이 있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치기 어린 반항심 같은 거였죠. 치기 어린 반항심으로 시작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진정 적대심으로 바뀐 건 다른 이유에서였어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유세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면서 하루 종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선거 활동을 도왔어요. 정치와 관련되어서 상의를 해야 한답시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면 어머니는 늘상 있었던 일인 것 마냥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다과상을 준비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노력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유세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차가운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기침을 하셨어요. 전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워서 밤새도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샘솟는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 따위가 뭐라고 어머니가 저렇게 희생을 해야 하냐고요. 아버지는 큰일 하시는 분이잖니. 큰일 하는 사람일수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원래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숲을 보지 못하는 법이란다. 아버지에게 가정은 나무랑도 같은 거야. 이렇게 사사로운 일까지 다 신경 쓰시면 아버지가 대체 큰 일을 어떻게 하시겠니? 놔둬라. 요즘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괜히 걱정하실라.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가 쓰러져서 혼자 거실 바닥에 누워있을 때 전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나 싶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겨우 눈을 뜨신 어머니가 하신 첫 말씀은 본인이 쓰러지신 것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말아달란 말씀이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말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요. 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 걱정을 끼칠 수 없다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으신 분인데 너무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잠시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다고 했지만 전 언제고 어머니가 다시 쓰러질까봐 늘 걱정이 됐었죠. 제가 혹시라도 그날 집에 빨리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운동장에서 공을 좀 더 차고 가자는 친구의 얘기에 붙잡히기라도 했다면 그래서 어머니를 제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큰일 나지 않았을까 하고요. 어머니 쓰러지셨던 건 알고 계세요? 적어도 남편이면 병원에 와서 괜찮은지 몸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세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전 아버지의 서재에 냅다 들어가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그런 저를 뜯어 말리셨고요. 아버지는 저를 그냥 힐끗 보시더니 아들인데 마음을 그렇게 약해 빠지게 키워서야 되겠냐면서 어머니를 혼내셨습니다. 속위에 경일 깨었죠.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이후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론 저를 품에 끌어안고 책을 직접 읽어주실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대체 그 정치란 게 뭔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으니까요. 가족에게도 냉정해지고 저런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과연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하루하루 원망만 늘었죠. 그리고 그 원망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을 가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니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정도 골골거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면서 계속 병원을 가는 것을 미루셨죠.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니는 이미 본인이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혼자서 차분히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정작 혼자 남게 될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허우적거리게 될지 어머니의 준비 과정에선 저는 없었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프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고 나도 아버지도 집에 없으니까 외할머니 댁이라도 가 있어요. 저녁에 연락할게요. 나 가요. 당시에 전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비록 1박이긴 하지만 아픈 어머니를 두고 집을 떠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다면서 어머니는 정 못 버티겠다 싶으면 외갓집에라도 가 있을 테니까 엄마 걱정을 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라면서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저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대회를 마치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외할머니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 나한테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면 이건 분명히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는 감이요. 외할머니의 번호를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왔던 건 곡소리에 가까운 외할머니의 얘기였습니다. 집에 당장 와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캐리어를 끌고 호텔 문을 막 열려던 찰나에 전화를 받은 저는 그대로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택시를 타기 위해 무작정 달렸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병원으로 가보니까 이미 외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주름진 손으로 저를 끌어안고 어쩌면 좋냐고, 이 어린 걸 두고 어쩌면 좋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몸이 안 좋으셔서 잠시 쓰러지신 거겠지.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병원에 오신 거겠지 하고요. 잠시 후에 수술실에서 흰 천에 덮여 나오는 인형을 보고 달려들어 어머니의 얼굴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전부 다 사실이구나 하고요. 너무 슬프면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끓다가 나오는 거 아세요? 속이 절절 끓다가 차마 참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침대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오열하고 있는 저를 겨우 침대에서 떼어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뇌종양이셨답니다. 병원에 오니까 의사들이 다 알아보는 게 이미 어머니 몰래 혼자서 이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고요. 의사 말로는 상태가 이미 심각해서 어머니의 마음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실을 숨기셨던 거예요. 대체 뭐가 어머니의 병원까지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입을 막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전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는 바로 제 아버지요. 외할머니께서 서슬퍼런 눈으로 물었죠. 아버지는 대체 어딨냐고요.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어디서 뭐라고 싸돌아다니고 있냐고요. 일이 있어서 늦으신단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외할머니 둘이서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뒤늦게 장례식장으로 울면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마누라 갈 때도 제 시간에 못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대체 자네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가족까지 다 내팽개치고 사냐고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으셨겠습니까?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죠. VIP의 급작스러운 방문이 있어서 도무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외할머니와 저의 귀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곁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싶었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힘든 시절에,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겠다는 포부만 가지고 쥐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늘 곁을 지키면서 정치인인 아버지를 만들어냈던 건 결국 어머니셨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정치를 하는 놈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셨다는데 어머니 결혼을 못 꺾고 두 분이서 결국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저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아, 첫 번째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 표정을 후에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이요.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마 아버지는 나란 일을 한답시고 정작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과거를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이 좀 드셨는지 저를 붙들고 밥은 좀 먹었냐, 물은 좀 먹었냐, 몸은 좀 어떠냐. 이제야 되도 않는 아버지 노릇을 한답시고 울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작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이럴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그냥 나 같은 건 선거 유세할 때 데리고 다니려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낳은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면서 아버지란 이름을 달고 있지도 말지. 아버지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주먹을 다 맞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옆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손주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정말이지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간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처럼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실지 죄송했지만 눈앞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죽일 듯이 미웠어요. 네, 미웠어요. 대학 안 갈 거예요. 바로 일 시작할 겁니다. 찾지도 마세요. 여튼 이제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르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와 제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아세요. 다시는 절 찾을 생각도 마시고 좋아하는 정치나 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전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적어도 어머니처럼 세상을 떠나고 싶진 않으니까요. 대학 진학 대신 전 그렇게 집을 나가는 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붙잡으셨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면서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으셨던 분이 저를 붙잡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요. 적어도 어디 사는지만은 나한테는 안 알려줘도 좋으니까 외할머니 통해서 연락하고 지내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비인데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내 얼굴 꼴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나도 그 정도 약속은 해야 널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겠다. 아니면 네가 무슨 마음을 먹더라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하게 영영 이 집에 꽁꽁 묶어두는 수밖에 없어. 약속하거라. 아버지도 단호하셨습니다.
집을 나갈 거면 적어도 2년만은 영영 끊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싫으면 외할머니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당장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급한 처지인 저였으니까요.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한시라도 집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 집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흔적들과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저까지 마음의 병을 얻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서라는 말을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오게 된 게 벌써 25년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집을 나온 전 무작정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국회의원인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저에게 공장 일이란 것이 당연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작업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는지 알겠더군요.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이런 일이나 제대로 해봤어? 아이고 이 팔 좀 봐봐. 이래가지고 어디 짐이나 제대로 들겠냐고.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둬.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도망가서 잡으러 다니는 일도 지긋지긋하니까. 힘든 일 때문인진 몰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거칠고 항상 화가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들어가서 막내라고 신입이라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키기 바빴으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무슨 기찻길에 열차가 지나가는 것 마냥 코를 골면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누가 구둣발로 걷어찬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기숙사는 또 얼마나 좁고 냄새나는지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너무 힘든 날에는 눈 딱 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집보다 더한 지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버텨보자라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제 고된 회사 생활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솔직히 저와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생산직으로 우르르 들어온 저희와 달리 아내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사무직,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마주칠 일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맡았던 일이 공장의 전기나 생산 설비를 돌보는 공무직이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업무는 거의 제가 맡은 생산 라인을 돌아보면서 하는 일이 주였지만 가끔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형광등이 고장난 것 같다, 어디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화를 걸더라도 정규 직원들이 저희보다 한참 우위에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열일 제쳐두고 가서 전등부터 갈아주는 그런 신세였죠. 은근한 무시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미 저희 사이에서는 급식을 먹으러 가도 바로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꼭 뭐 냄새 나고 더러운 건 옆에 앉게 되는 것처럼 한 자리를 띄워서 앉기 일쑤였죠.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은근히 편가르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고요. 아내는 그런 깍쟁이들 사이에서도 유일하게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차별 없이 모든 직원들을 대하는 인사팀의 직원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처음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내를 볼 때부터 눈길이 가는 화려한 외모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또 사람들에게 사근사근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저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일을 하다가도 눈으로는 아내를 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천장에 등이 어두워서 계속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같은 등인데 불이 좀 밝게 나와서 아무래도 글자랑 보시고 컴퓨터랑 들여다보시고 하면 이 등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잠깐 나와 계시면 제가 얼른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뭐 멀쩡히 잘 되고 있는 형광등을 갈아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몇 번이나 아내를 찾아가서 얼굴 한번 더 보고 오고 그러곤 했었죠. 제가 하도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는 언제 텃세를 부렸냐는 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와 아내의 사이를 응원하던 직장 동료들도 매번 그렇게 가서 일만 해주다 오지 말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이라도 제대로 걸어보라고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제가 이번엔 일을 도와주면서 물어봤어요. 바쁘지 않으면 일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실 수 있냐고요. 제 말에 아내는 흔쾌히 웃으면서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날 커피숍에서 둘이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랑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정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거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뿐이었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쁘게 제잘거릴 수 있지? 참 종달새같이도 얘기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래서 콩깍지라는 게 참 무서운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뭐 나름대로 관계를 진전시켜보고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때 아내랑 극장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고요.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서 생일날에는 아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라 했던 커다란 인형에 꽃다발도 선물로 줬고요. 꽃집에 들어가서 내 돈 주고 꽃을 주문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마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아내의 마음도 제 부단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연애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곧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사귄다 만난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결혼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였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어머니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이시다. 가족 간에 이런 사연이 있어서 지금 내가 집에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당신 집에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앞으로도 난 아버지를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영 마주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시댁도 제대로 없는 집안에 시집을 와도 괜찮겠냐 하고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눈으로 절 조용히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제 자기를 만났으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나눠가지고 들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다고요. 내 인생에서도 이렇게 선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날 수 있구나.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당신이 너무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결혼하는 거 아버님한테는 알렸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중에 등본 한 장 떼어보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인데, 그래도 최소한 결혼식 때만이라도 오실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상견례 자리에서도 얘기 안 할게. 우리 집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당신 결혼하는 거 볼 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아는 거랑 나중에 알게 되는 거랑 우리도 나중에 자식을 키우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 봐줘. 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자는 건 순전히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고 그 사이에 오로지 친척들과 연락을 하면서 종종 소식을 전할 뿐이었지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연락을 나눈 적이 없었죠. 솔직히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간곡한 아내의 설득에 저도 결국 못 이기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아버지와 처음으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결혼해요. 딱히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제 아내 될 사람이 아버지 생각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뭐 결혼식에 오시란 말씀도 아니고 그냥 나 결혼한다 통보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뭐 그래도 정 오시고 싶으시다 하면 청첩장은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끊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연락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입이 떨어지지 않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으시는 아버지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혼자서 막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절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해서 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다. 몇 번이나 힘주어서 얘기를 했죠.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축하한다는 얘기와 함께 필요한 건 없냐, 너만 괜찮다면 청첩장을 보내줄 수 있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결혼식에 올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대외적으로 바쁘신 분이고 어머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신 분이 자식의 결혼식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 싶고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내내 찾던 아버지가 신랑이 입장할 때 먼 발치의 하객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 시간 쌓여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화도 그때 조금은 누그러지는 마음이 들더군요. 다시 한번 아내에게 참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얻은 딸이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어릴 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딸이 조금씩 커가면서 가정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도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도 전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결코 저와 같은 어린 시절을 물려주지 말자 다짐했죠. 적어도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기억 속에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딸과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딸이 커가는 모든 순간에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도 집에서는 엄마보다 더 저를 따르게 되어서 종종 제 엄마의 서운한 소리를 듣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난 커서 딱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빠 같은 사람도 안 바래요. 그냥 아빠 딱 절반만 닮은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집에서 눌러앉아 살까봐. 엄마랑 아빠랑 평생 이렇게 같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속도 없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는 잘 길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귀하게 길러낸 내 딸, 간음도 없이 사랑만 퍼주면서 키워낸 내 딸은 꼭 이 아이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봐 줄 수 있는 집에 시집을 보내 평생 사랑받으면서 지내길. 아버지로서 그런 작은 소망을 조심스럽게 꿈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인생이란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에요. 어느덧 딸은 제가 막 집을 떠나와 일을 시작했던 나이, 그 나이를 지나 결혼했던 나이,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나이를 지나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나이까지 훌쩍 커버리고 말았어요. 언젠 자기는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다. 평생 엄마 아빠 옆에서 이렇게 살 거다. 호언장담을 했던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남자라는 얘기를 덧붙여가면서 사위 녀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위는 한눈에 봐도 듬직해 보이고 어떤 점 때문에 딸이 좋아하게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넉넉하게 좀 모아둔 건 있냐 물어보니까 사위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딸이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은 본인이 충분히 모아뒀다고요. 장인어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느라고 결혼 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하지 못했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데 뭔들 못하겠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꼭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인어른. 조건만 보고 시키는 결혼이었다면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 당시에 사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가 딸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을 할 여유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위가 안쓰럽기도 했고
가족에게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 집을, 우리 딸을 배신할 일은 없겠다는 모종의 믿음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됐던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구만. 어떻게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겠어? 내 자네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를 하네. 여유가 될 때 언제든지 갚아도 좋으니까 결혼 자금은 내가 빌려주도록 함세.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을 시키는데 모자람이 있는 것은 또 아버지로서 원치 않았습니다. 말이야 빌려준다고 얘기했지만 거의 준 것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결혼식 비용부터 아파트, 심지어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기밥솥 하나까지도 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그 돈을 선뜻 투자했던 건 이게 절대 실패할 리가 없는 우량주와도 같은 결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믿기 쉬운 것도 사랑인 만큼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죠. 제가 사위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을 것 같다던 사위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찌나 많이 우는지 이게 우는 소린지 말하는 소린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저를 만나러 온 딸을 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죠. 얼마나 운 건지 얼굴이 퉁퉁 부어서는 안쓰러운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살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그래서 저 역시 딸에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울지 말고 차근차근히 말을 해봐.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다 큰 어른이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느냔 말이야. 너 울고 있는 모습 보면 이 아빠 가슴 어떻게 되겠어?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딸을 겨우 달래고 나니까 딸이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없는 사이에 누가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요.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딸을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죠. 혹시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대체 누가 신혼집에 뻔히 들락날락 하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하겠냐고, 누군지 알고나 있냐고 하니까 그건 또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의 착각이 아닐까 싶을 수밖에요. 아니야, 확실해요, 아빠. 정서방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여자 머리카락이, 그것도 긴 여자 머리카락이 나올 리 없잖아. 한두 가닥이면 몰라요. 내가 쓰는 침대에 빤히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제가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면 집에서 내가 항상 제 위치에 두던 것들이 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속옷 한 벌도 없어졌다고요. 이래도 바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냥 미친 거예요? 딸의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사위가 이딴 식으로 우리 집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는 물음에도 울면서 대답하지 않던 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또다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모르겠습니까? 당장은 이혼이 커다란 흠인 것만 같고 그래서 괜히 집에 끼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끼치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요. 딸에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 테니 우선은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할 거 아니니? 네가 정서방한테 희생하면서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너네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이혼을 한다면 나 그 값은 제대로 치르고 돌려받아야겠다. 지금이야 당장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정서방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봐. 그래야 이혼도 하지 않겠니?
우선은 알겠다고 딸은 끝까지 제 걱정뿐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요. 어머니에게는 제가 다 얘기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서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이 얘기를 꺼내니까 아내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완전히 엎어놓을 줄 저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위의 바람 상대를 알고 나서 저희는 또 한 번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의 바람 상대가 누구였냐고요? 저희 딸과 사위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 말씀드렸죠. 무려 두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의 딸이었던 겁니다. 딸도 그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와 딸은 심지어 같은 해에 입사한 입사 동기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이후로 다 멀리할 때에도 제 엄마처럼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라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딸이었는데 그렇게 착한 딸에게 이 두 사람은 등 뒤에서 제대로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사위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티조차 내지 말고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가며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이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위가 가지고 있는 차며 얼마 되진 않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놓은 재산 모두 저희 딸이 혼자서 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위를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어차피 갈라서게 되는 마당에 적어도 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없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뻔뻔한 태도까지는 저희 중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 발이 되어라 싹싹 빌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이혼 소장을 받고 나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온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철면피가 아닌 이상 창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태도도 당당했고요.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도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 가족이 집으로 찾아가서 당장이라도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사위 놈을 마주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주셨다고 이렇게 이혼 소장까지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안 하시더라도 나가면서 이 집 구석에 있는 베개 하나도 들고 나갈 생각 없습니다. 마누라 버리고 나가는 놈이 그런 거 신경 쓰실 것 같으세요? 저 그렇게 구질구질한 놈 아닙니다. 아니요, 저 이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려고요.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원하면 장차 저한테 회사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이제 제 인생에서 필요 없다고요. 순간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 뻔뻔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아내와 딸이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할 뿐이라고 저를 뜯어 말렸지만 전 뺨을 맞고 휘청거리는 사위에 멱살을 틀어쥐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네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면 우리 가족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천둥 벌거숭이 시절에 겨우 걷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뭐? 거지 같은 집구석이 이제 네 인생에 필요가 없어? 분명히 말해두는데 네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이제 너 같은 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다 버리는 거다. 어디 네가 조강지쳐 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사위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으면서 무식한 사람은 손부터 나간다는 소리나 하면서 제 신경을 긁었고 아내와 딸이 겨우 뜯어 말려 저는 그 집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딸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봐도 될 꼴까지 보면서 이게 무슨 수치냐고요.
전 그런 딸의 손목을 붙잡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네가 마음 다칠 일이 아니라고 길바닥에서 아내와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죠. 전 아버지지 않습니까? 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가 한 회사, 기업의 외동딸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대체 이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끌어당겨 줄 수 있을까 하고요. 아무리 중내 사내 좋은애 신뢰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봅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시고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는 친척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계에 힘을 뻗치고 있는 아버지라면 묘한 수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결국 이런 일로 또 아버지를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제 입장도 영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딸 위에서 움직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번호가 혹시 바뀌었나 싶어서 친척 어른을 통해 번호를 물어봐 전화를 드리는 모양새가 퍽 웃기더라고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서 가정 잘 꾸리고 사나 있는데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으실까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나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겨우 자기 딸 하나 지키지 못해서 남에게 부탁을 하고 연락을 하는 꼴이라니요. 아버지 접니다. 성호요. 대구로 찾아뵙고 긴히 상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딸 문제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밖에 할 수 없었던 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시더니 우선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고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아들에게도 마치 어제 오늘 통화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옛날에 그 냉정하고 냉철하신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하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진작에 찾아뵙지 않았었는지 이제야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딸의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일러 바치는 그때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에게 이 딸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얼마나 지켜내고 싶은지도 말이죠.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아버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돌아가서 딸의 마음을 잘 달래주라고. 당분간 회사 일 때문에 딸이 바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고는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통화를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이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을지요. 다음날 회사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딸이 전화를 받고서야 전 아버지가 하신 전화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게 됐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빠, 지금 회사에 난리가 났어. 갑자기 말도 없이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사장이랑 그 딸도 지금 비상사태일 거야. 혹시 아빠가 해결해준다는 게 이런 거였어? 이거 정말 아빠가 그런 거 맞아? 이렇게 긴급으로 세무조사 나온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나오면 아마 빠져나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 책임지라고 사장실 올라가고 난리 났어. 아마 그동안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던 자금 세탁이랑 횡령 건이 이번에 한 번에 다 터진 모양이야. 진짜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벌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당분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서 미리 연락했어. 혹시라도 정서방이 아빠한테 연락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마. 알겠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터지게 됐답니다. 어제 아버지의 전화가 담긴 활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이 어느 관역으로 정확하게 꽂히게 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싶었죠. 제대로 된 벌을 받길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그 파렴치한 두 인간들이 서서히 망해가는 꼴을 저희 눈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딸은 사위가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연락할 일이 뭐가 남아있을까 했었는데 귀신같이 사위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인간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한눈을 팔았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저 끝까지 저희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장인어른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없던 일인 것처럼 잊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는 실망시켜드릴 일 없을 겁니다. 맹세합니다, 장인어른.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놈이죠. 이유야 뻔하지 않겠어요. 이혼을 하고 부자인 사장 딸에게 어떻게든지 갈아타 볼 생각이었는데 그쪽 집안이 휘청하는 꼴을 보니까 자기도 아차 싶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는 척 하는 거죠. 속내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무사히 넘어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덮어놓겠다는 심보였겠죠. 전 아직도 울다가 지쳐서 잠든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감히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인간이면 정말 이럴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 아내는 옆에서 그런 사위의 멱살을 잡아 끌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오냐고, 양심 있는 놈이면 여기 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딸 앞에 가서 엎드려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막아서고 사위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인간들한테나 줄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자네랑 딸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대체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그런데도 자네는 뻔뻔하게 몇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네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런 소리까진 하지 말았어야지. 정말 밑바닥이라곤 밑바닥은 다 보여줘서 남아있는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구만. 그 회사에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가 터졌지.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찾아온 거고. 그 세무조사는 정말 갑자기 하게 된 것 같나? 원래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식 건드리면 어떤 아버지라도 참지 않는 법이야. 너 같은 놈 구제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정말 여기서 끝장을 보고 나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싶은 게 아니면 말이야. 이제 네 놈이나 상간녀나 공평하게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그때가 돼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소리 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걸세. 네 놈 인생이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망해가는지 말이야. 용서? 내가 살면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소리구만. 너까진 놈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세무조사의 주도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안 사위는 경악을 하면서 그제서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발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 빌기 시작했어요.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한 사람이 있으니 좀 잡아가시라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저를 보고 사위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쓸쓸하고 더할 나위 없이 없어 보이는 법이죠. 딸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사연으로 영영 박제를 해둘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지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만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슬퍼서 가슴이 꾹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은 왜 이리도 기구할까요? 가끔씩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현재 직업은 없고요. 제 소유로 된 조그만 빌라 한 채를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빌라도 사실은 죽은 제 아들이 마련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히고 슬픈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말솜씨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바닷가 어촌마을에서 딸만 5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선장 밑에서 배를 타셨고 어머니는 물질을 하면서 저희 5딸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희들을 키우시던 부모님은 안 먹고 안 입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작은 배 한 척을 사셨고요. 그때 제 큰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제 언니의 도움도 받아 배를 사신 거였습니다. 배가 생기고 선장이 되신 아버지는 더 억척스럽게 고기잡이를 하셨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까맣게 탄 얼굴만 기억이 나요. 어머니 역시 물질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셨고요. 두 분은 항상 새벽마다 밤까지 일만 하셨어요.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가시고 육지에서 돌아오시면 잡은 고기를 공판장에 가지고 나가 직접 손질을 하시고 파셨고요. 그 후에도 집에서 다음날 고기잡이를 준비하시고 찢어진 금을 수선하시고 조금도 쉴 틈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어불한 그렇게 바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애들이 5이나 되다 보니까 집안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바닷가에 있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고요. 둘째 언니는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우리도 읍내 가서 살면 안 되냐고. 아버지는 왜 고기 잡는 어부냐고. 둘째 언니는 부모님이 슈퍼 주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도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언니의 친구가 읍내에서 슈퍼를 하는데 매일 과자를 한아름 학교에 가져가서 지가 좋아하는 애들에게만 나눠주면서 생색을 낸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숙자야, 너 이런 과자 못 먹어봤지? 너는 읍내 살지도 않고 우리 슈퍼까지 걸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래, 하지만 우리 집에선 매일 생선 먹어. 너네는 생선 못 먹잖아? 야, 비리기만 하고 맛도 없는 생선 먹어서 뭐하냐? 우리 맨날 돼지고기 찌개 먹어. 너네 집은 먹을 게 없어서 생선만 먹는 거야, 이 바보야. 지금은 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때는 제 언니가 너무나 한심해 보였어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언니는 가난한 집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 싫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부모님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가셨다가 풍랑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바다에 휩쓸려 가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됐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가 되셨는데 뇌사 상태로 몇 달간 버티시다가 그만 운명하시고 말았죠. 그때서야 둘째 언니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딸 5자매들은 부모님이 졸지에 돌아가신 후에 첫째 언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 첫째 언니는 저에겐 부모였고 보호자였어요. 몇 년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얼굴보다 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야근을 해가며 우리 자매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20살이 간 넘은 첫째 언니 혼자서 어린 동생들을 모두 돌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살던 이모 2분이 오셔서 제 밑으로 동생 2를 맡아서 키워주기도 하셨고요. 이모들은 동생들을 데리러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집안 꼴이 엉망이라면서 혀를 쯧쯧 차셨고요. 언니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네.
영자야, 너라도 청소 좀 하고 네 큰언니 올 때까지 밥이라도 하고 있어. 네 동생들은 이 이모가 데려갈게. 이모, 제 동생들 데려가서 구박하거나 하시는 거 아니죠? 그 집에서 사촌들과 똑같이 먹이고 입혀주세요. 안 그러면 저 동생들 다시 데려올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집 형편도 좋지 않지만 이 이모가 우리 언니 봐서 조카들 먹여 살리라고 데려가는 거야. 네가 우리 심정을 알긴 하니? 이모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갓 초등학생이 된 넷째와 유치원에 다니던 다섯째를 각각 데리고 가셨어요. 전 동생들을 다시 못 볼까봐 너무 무섭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가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언니한테 매달렸어요. 동생들을 저렇게 보내야만 하냐면서 말이죠. 큰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더 있었으면 넷째랑 우리 막내 이모 집으로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언니를 원망해. 이모들은 고마운 분들인 거야. 그러면서 언니는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세 자매는 그 후로 똘똘 뭉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유 배달이며 신문 배달 등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저 역시 고등학교만 나와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서빙이나 반찬 만들기, 남의 집 가정부 노릇까지 다 해봤죠. 둘째 언니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에 첫째 언니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둘째 동생만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모들은 누구도 둘째 언니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니 역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해야 했어요.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주 야간 2교대로 일을 했고 둘째 언니도 첫째 언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도 첫째 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라면서 일하던 공장 부설 산업체 학교를 권했고요. 둘째 언니는 큰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주간에만 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둘째 언니는 이를 악무고 열심히 공부해서 비록 야간 대학이지만 과에서 수석 졸업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야간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바로 모셔가는 게 아니었어요. 언니보단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다 있었습니다. 일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대학 가서 공부만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세상의 이치였죠. 둘째 언니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의 말도 안 듣고 점점 질 나쁜 동네 오빠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째 언니는 어르고 달래도 보고 때로는 혼을 내보기도 했지만 한번 엇나가기 시작한 둘째 언니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공장도 그만두고 다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깟 공장서 매일 죽어라 야근해봤자 부자가 되긴 글렀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둘째 언니에게 화가 난 첫째 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너 이러려고 대학 졸업했어? 지금 네 꼴을 봐. 공장 다니던 때보다 더 망가졌어.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돌아오지 마.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나라고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 바보 같은 언니 때문에 괜히 대학 등록금 낭비하고 내 노력도 무시당한 채로 어떻게 살아. 나도 있던 집구석에서 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전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언니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저 내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나. 부모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만 했죠. 이때만큼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밤새 큰 소리가 오고 가더니 다음 날부터 둘째 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 첫째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둘째 언니 어디 갔어? 설마 정말 집 나가라고 한 거야? 둘째 얘긴 이제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가출해버리넨 나도 이제 동생이라 생각 안 해. 너도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첫째 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둘째 언니는 아주 나중에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겨우 50이 다 돼서야 저희 자매들과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라고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방에서 일하다가 그쪽 아가씨들 관리해주는 형부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했대요. 그러다가 형부 직장 따라 부산으로 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아들 둘 낳아 키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형부란 사람은 술만 마시면 둘째 언니를 때렸고 애들에게도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언니는 애들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대요. 저 같으면 절대 못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언니는 그러다가 자궁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형부와는 갈라서고 저희 자매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둘째 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첫째 언니는 이모들에게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큰 이모는 순순히 넷째 동생을 내주었지만 작은 이모는 막내 동생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역시 이모 집이 더 좋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살자는 첫째 언니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때 다섯째는 중학생이었어요. 언니와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바닷가에 그 슬레이트 집을 떠나 포항 시내로 들어가서 달새방에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언니, 난 안 가. 이모네 집이 더 편해. 난 이제 여기 딸이야. 언니 동생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진심이야? 아무리 이모 집이 좋아도 그렇지. 너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싶니? 그래, 둘째 언니도 집 나가고 없는데 너까지 큰언니 속 썩이지 말고 가자, 응? 작은 이모는 그냥 막내는 포기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라면서 저와 첫째 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모 집에 가서 동생을 설득했죠. 그 집에서 패기치지 말고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 그게 둘째 언니를 내쫓고 미안한 마음에 큰언니가 고집을 부리는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전 언니를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방 2칸짜리 좁은 월세방에서 총 4명이 살게 됐어요. 2명씩 방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언니와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부양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어요. 큰언니는 할 수 없이 고향에서 부자로 소문났던 집안에서 선이 들어와 25세 억지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의 시댁에서는 동생들을 독립시킬 때까지 언니에게 공장을 다녀도 된다고 했고요. 그 대신 집안일도 빠지지 않게 하라고 했죠. 전 언니가 결혼을 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돈에 팔려가는 것 같은 결혼이었거든요. 형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언니는 그런 형부의 수발까지 다 들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죠. 언니 시댁에서는 형부가 어차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난한 언니에게 결혼의 대가로 돈을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자 저희들은 최소한 밥 굶고 월세가 밀리는 일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철없는 동생들 부자 형부가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언니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거든요. 언니가 그 집에서 고생하고 공장 다니는 월급은 다 동생들을 위해 쓴다는 걸 알았어요. 저라도 언니의 짐이 되지 않게 독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느 날 전 큰언니를 찾아가 제 속내를 다 얘기했습니다. 언니, 나 이 시골 바닥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서울로 갈게. 서울 가서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볼 거야. 말리지 마.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둘째 이어서 영자 너까지 그럴 거니?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다 같이 잘 살지, 어? 네가 없으면 아직 어린 동생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언니는 동생들을 생각하라면서 저를 만류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넷째도 이미 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막내 동생도 고1이니까 첫째 언니만 조금 신경 써주면 그 애들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저의 굳은 얼굴을 보던 첫째 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끝내는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제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전 그 길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어요. 남의 집 가정부에 식당 설거지, 참모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 입고 안 먹는다고 해도 서울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세방 값만 해도 포항의 2배가 되니까요. 결국 전 월세를 포기하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고시원 옆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 집에 태어나서 저와 비슷하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팍팍한 서울 생활을 하며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남은 음식을 나누다가 같은 방에서 밥을 먹게 됐고 결국 고시원을 나와서 둘이서 방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골에 홀어머니가 계신다고 했고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다는 거였습니다. 전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냐면서 남편을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집도 싫고 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도 숨이 막히도록 싫었어. 그래서 100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온 거야.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서 남편은 그 돈을 사기당해버렸던 겁니다. 서울에 오라고 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다단계를 했던 거예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그 형의 꿰매에 빠져서 남편은 100만 원을 모두 형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은 건설 현장 노가다꾼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전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하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전 당장 돈이 없으니 식은 못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본인의 처지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저는 금방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새 식구가 되어 조그만 부엌 달린 월세방에 살았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쫓아다니며 노가다 일을 했고 전 아이를 키우면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장이 되니 남편은 책임감이 생긴다면서 어디든 일이 있는 곳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2개가 있는 작은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갔고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남편은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고요. 전 그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어요. 미친 듯이 울기만 했습니다. 제 아들도 겁에 질려 시어머니의 눈을 슬슬 피했고요. 그 애가 우리 아들이 남긴 핏줄인 게야. 이리 내라.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니네는 올 필요 없어. 내 아들 죽게 만든 년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안 돼요, 어머니. 이 애만은 제 아들이에요. 제발 뺏어가시면 안 돼요. 전 끝까지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하늘 아래 저에게 남은 하나뿐인 혈육인걸요.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시다가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 다시는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 전 10년 만에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놀라서 서울로 달려와 남편의 장례식을 도와줬고요. 큰언니는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도 같이 키우자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에게도 면목이 없고 이제껏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포항에 내려가겠어요. 남편은 산재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저와 제 아들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돈은 더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에게만은 가난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공부나 먹고 입히는 데 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줬어요. 현모스라인데도 엇나가지 않고 엄마를 생각하는 효심 깊은 아들이 됐습니다. 제 아들은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동안 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없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남편의 몫까지 노력을 했고요. 저 역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그렇게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제 아들이 오래오래 저와 같이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30이 된 어느 날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예비 며느리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앤 처음 봤을 땐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전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도 제 앞에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고요. 어머니 어때요? 제 여자친구지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외동 아들이라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도 싫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 난 너희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불편할 건데 그냥 멀지 않은 곳에 살아도 상관없어. 너희들만 행복하면 이 엄만 괜찮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모실게요. 이 사람에게 어머니 얘기 듣고 저 울었어요. 이제껏 고생해서 지훈 씨 키워주셨는데 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손사래를 치며 너희 친정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도 찬성하셨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요즘 사돈들 같지 않게 친정 부모들도 너그러운 분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 잘 얻었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할 만큼 기뻤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를 만나 상견례를 할 때에도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점잖은 사돈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박가사도는 퇴임한 공무원이라고 했고 안사도는 강남 한복판에 금싸라기 땅에서 식당을 크게 운영한다고 하지 뭐예요. 며느리는 집안도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 같은 평범한 아이를 사위로 맡겠다고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기까지 했어요. 전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돈들에게 몇 번씩 되물어보기까지 했고요. 정말 제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을 시키는 것이냐고요. 사돈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돈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감격해서 고개를 꾸벅 숙였고요. 그렇게 제 아들의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전 없는 살림에도 아들의 결혼만큼은 성대하게 잘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포항에 있던 자매들도 부르고 말이에요. 둘째 언니는 그때 부산에서 살아서 없었지만 큰언니랑 동생들은 모두 와서 제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예쁘고 참하다고 저희 동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영자야, 아니 네 사돈들이랑 며느리 말이야.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않니? 친자식이라기엔 많이 다르다. 너 이 결혼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지? 아니, 다른 게 뭐가 어때서? 부모랑 무조건 판박이인 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언니. 아이, 신경과민이야. 그때 큰언니가 했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전 너무 방심을 했었나 봐요. 며느리와 며느리의 집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 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전 무리를 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최소한 방 3개는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0평대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요. 아들 내외와 같이 산 지 5년 가까이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에게 임신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됐죠. 우리 지훈이도 외동아들인데 5년이 지나도록 손주 소식이 없으니 조금 초조해졌고요. 그래서 전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가,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시 이리 좀 와보렴.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네들 피임 같은 거 하니? 아, 그거요. 전 피임 안 하고 있는데 오빠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 네가 아직 애가 안 들어서잖니. 너희들 산부인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혹시 창피해서 그러는 거면 이 시엠이랑 같이 가면 어떨까? 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화가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정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애기 가지라 마라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전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싫어요. 그러면 오빠 사랑을 태어날 아기와 나눠야 되잖아요. 며느리의 논리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뺏기기 싫어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전 그런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결과가 이렇게 큰 후폭풍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손주에 대한 소리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죠. 한 번만 더 얘기했다간 며느리와 영원히 등을 지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전 그날 무작정 퇴근한 아들의 손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저를 오자마자 부르시는 건데요? 내가 오늘 며느리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애 낳기 싫다고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 너 뭐 짚히는 거라도 있니? 아니 너도 외아들인데 며느리가 계속 저렇게 애를 못 낳겠다고 하면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지. 그래도 이 집안 대는 이어야 되잖아. 아들은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왜 안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며느리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분명히 제 아들이 피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 며느리에게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착한 양의 탈을 쓰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물스물 채워갔어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던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친정집에 단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결혼한 당일 이후로 저 역시 사돈 내외들을 본 적이 없었고요. 원래 사돈집과 뒷가는 멀어야 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다 보니까 전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딸이 보고 싶다고 친정에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린 결혼 후 친정 엄마와 연락을 한다거나 친정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전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 애가 또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섣불리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의심만 눈덩이처럼 커져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며느리를 배웅하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다른 방들은 다 닫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흰 종이가 있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의료 영수증이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팔에 임플란론을 심어놨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스스로 피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 5년이 지나면 다시 시술을 해야 하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간 병원도 바로 산부인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전 머리털이 쭉 뼈 설 정도로 섬뜩했어요. 제가 의심만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에 제가 본 이 경악한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고요. 아들은 바쁜 건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밖에서 만나자고요. 며느리 몰래 아들과 그 애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와서 시치미를 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아서 좀 쉬다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다, 몸도 안 좋을 텐데. 쉬어라. 저녁은 그냥 내가 준비할게. 며느리는 입속으로 뭐라 웅얼웅얼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워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전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죠. 며느리가 밤까지 깨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시술을 하고 와서 고단했던 건지 푹 잠이 들었습니다. 전 집 밖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아들은 저한테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노하실까봐 말을 안 했는데 저희 당분간 피임하기로 합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그 사람이 계속 피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영희를 설득해 볼게요. 저도 계속 아기 없이 사는 건 싫어요. 우리 영희 닮은 딸 낳고 싶거든요. 전 아들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티가 나게 제 와이프의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 애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화를 냈던 거나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모른 척 눈 감아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가족이라고 하더니 전 아들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잔소리나 간섭을 하진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일을 잊고 난 후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에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던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친정 부모였던 그 사람들도 역할 대행 회사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던 거였어요. 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가족을 속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 부모님 안 계시다고 하면 그대로 말할 것이지. 왜 상견례 날에 그 사람들을 부모라고 나를 속였어?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알게 되면 어머니가 이 결혼 반대하실까봐 겁이 났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 될 어머니한테까지 얕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소름 끼치게도 이렇게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마치 연기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목숨 걸고라도 이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제게서 아들을 뺏어간 그 몹쓸 며느리를 경찰에 고발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물론 저도 화가 났고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했거든요. 얼마나 세상에 치였으면 그런 역할 대행 부모까지 써서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해 먹은 거였습니다. 깜찍하게 가짜 눈물을 보이고 뒤에서는 저를 만만하게 봤겠죠.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치솟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 문제로 몇 번씩 다투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이기고 끝이 났죠. 아기를 갖기 싫다, 그냥 오빠랑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점점 저의 존재조차 귀찮아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게 내가 나갈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제가 집에 없으면 며느리가 그냥 멋대로 풀어져서 제 아들을 함부로 구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선뜻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아마 40살도 안 됐을 겁니다.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제 머리도 때려보고 볼도 꼬집어봤지만 아들의 죽음은 어이없게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경무에 시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적도 없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다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의심스러웠던 건 며느리의 과장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빠, 날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난 이제 누굴 믿고 살라고.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장례식 날 오열을 하면서 기절까지 했어요. 저 역시 충격으로 기력이 없어서 힘없이 누워있다가 장례식 손님들이 올 때만 겨우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 언니 동생들은 제 남편 장례식에 이어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저를 껴안고 울며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이 날 때 며느리는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왠지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선산에 아들을 묻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끈질기게 아들을 화장하자고 저에게 졸랐어요. 전 의심스러운 기분이 강하게 들어서 며느리를 떠봤습니다. 왜 그러니? 너 혹시 우리 아들 죽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지 않은 거니?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넌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땅도 모자란데 화장해야 한다고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말을 해서요. 어머니 제가 장례식은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손끝을 달달 떨면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전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의심스러웠던 것은 발인이 끝나고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험 서류를 봤어요. 아들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죽기 몇 달 전에 말이에요. 전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모른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보험 관계된 것은 아들이 다 일임했다고 그이는 뻔뻔스럽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아들은 슬픈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 아내 조심하세요. 전 아내 때문에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전 아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 가위에 눌린 채 악몽을 꾸다가 땀이 흥건해진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44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전 방금 꾼 것처럼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전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가 의심스러웠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후에 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아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집에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아침밥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맞이했고 같이 아침 식사나 하자고 했어요.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이미 제 몫으로 한 그릇을 떠서 제 밥그릇 옆에 두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먹었다간 저도 아들처럼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재빨리 며느리가 냉장고로 간 틈을 타서 찌개 그릇을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모르고 제가 바꿔친 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고 가만히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찌개를 먹자마자 입에서 거품을 내뱉으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푹 쓰러졌고 저는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경찰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죠. 저는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에 제 아들을 독살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찌개에 독국물을 넣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개거품을 문 채로 급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경찰들은 제 집에서 며느리가 독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찌개를 증거물로 가져갔고 우리 집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죽인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의 조사 결과 며느리는 정말 기함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고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아들에게 독을 먹여서 죽인 것이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제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도 결혼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 돈을 받으면 즉시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영이란 이름도 가짜였고요. 여러분,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 아니겠어요? 전 나중에 경찰의 조사 내용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험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제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기 손으로 탄 독을 조금만 먹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말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을 죽인 벌로 그 정도는 너무 가벼운 것이지만 그나마 며느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만약에 며느리가 사망했다면 저 역시 마음이 찜찜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죽어버렸다면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미제 사건이 되어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제 죄를 다 진술서를 써서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열린 재판에서 며느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을 살고 있어요. 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감방에 있는 전 며느리의 면회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전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새삼스레 화가 치밀어서 왜 무슨 이유로 내 아들을 접근했냐고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울면서 글로 써서 창살 넘어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제 아들은 사랑했었다고요. 그러나 전 그 아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 사람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겠어요? 며느리는 일생이 거짓말만 일삼은 사기꾼의 허언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그 애에게는 1000번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황망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사연이었네요. 제 인생 최대의 비극이자 믿을 수 없었던 비참한 사건이었죠. 제 인생에서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연달아 당하고 보니 저 역시 몇 년 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밝혀진 후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2, 3년 동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행히도 큰언니가 제 옆에 든든하게 있어 주었어요. 언니는 제 대신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저를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심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저를 돌봐주었어요. 정말 큰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아들 잃은 충격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범죄 피해 보상금으로 포항 시내에 빌라를 한 채 샀어요. 대학가에서 그 빌라로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인간의 악함에 대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큰언니가 권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데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큰언니는 말했어요. 벌써 아들이 그렇게 어이없이 가버린 지도 햇수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아들이 그리울 때면 그 아이의 꿈을 꾸곤 해요. 그때의 아들은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전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다
나중에 만나요. 전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꿈을 꿀 때면 전 베개가 촉촉하게 젖도록 눈물을 흘리다가 깨곤 합니다. 남편이 죽은 지는 20년이 지났고 아들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도 그 꿈 덕분에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행동에 따라 책임과 보상을 받는 법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이 따르고 선을 행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따르는 게 세상의 섭리겠죠. 그래도 지금은 저를 생각해주는 언니들과 동생들이 가까이에 있어 마냥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겐 형부와 제부들 그리고 조카 애들도 있으니까요. 이제는